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송아지에게 뭔가 액체로 된 것을 먹이고 싶다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젖병과 같은 것입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빠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젖병을 물려서 먹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분만지연이나 난산을 겪으면 태어난 후 저런 빠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어나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산소 부족이 일어나 호흡성 산증 상태에 빠졌거나, 두 번째는 송아지의 두개골이 어미소의 산도에 꽉 끼는 바람에 혀가 부어서 잘 빨지 못하거나, 난산 처치 시 송아지를 너무 세게 당겨서 생기는 근육 통증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송아지를 일으켜 세워서 어미에게 붙여두거나 아니면 저렇게 젖병을 물려보아도 혀로 밀어내고 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초유를 먹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드렌처라고 불리우는 이런 튜브가 달린 기구인데, 액체를 바로 송아지의 식도까지 넣어서 바로 위로 가게 만들어주는 기구입니다. 이미 사용하는 농가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저렇게 두꺼운 막대기 같은 튜브를 어린 송아지에 써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드렌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면 한우 농가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우 농가에서 이 드렌처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첫째, 내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시경처럼 뭔가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렌처의 튜브를 감각만으로 쑥 밀어넣는 거라서 들어가는 도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를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한 경험이나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실패담은 잘못해서 폐로 액체가 들어가서 송아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걱정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송아지의 해부학적 구조를 모르고, 또한 정확한 드렌처 사용 방법을 모른 상태에서 그냥 경험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렌처의 사용은 인공수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을 처음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인공수정을 할 때 암소의 생식기 구조를 알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경관을 통과시키는지 원리를 알고만 있다면 누구나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드렌처의 사용도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해부학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드렌처를 사용할 때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넣는 액체가 역류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역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송아지의 위보다 머리가 낮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서 있는 자세나 적어도 강아지처럼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송아지의 머리가 송아지의 위장보다 높은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기립이 안 되는 송아지라도 자세만 잡고 있으면 드렌처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 있을 수 있더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거나 아예 몸을 못 가누고 벌러덩 옆으로 누워있는 송아지에게는 당연히 역류의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갑자기 송아지가 몸부림을 치면서 고개를 숙이면 액체가 들어가는 도중에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송아지에게 드렌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판단하고 시작할 것이고, 액체가 들어가는 도중에도 송아지를 잘 보정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테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송아지의 식도나 기관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폐로 액체가 넘어가는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의 혀는 사람의 가는 혀와 다르게 뒷부분이 두툼한 언덕과 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송아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의 독특한 혀의 구조 때문에 송아지의 식도에 튜브를 넣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튜브가 두꺼운 혀를 지나면서 아래에 위치한 기관의 입구를 잘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도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모양을 보면 혀의 언덕 부분이 있고 그 뒤에 폐로 연결되는 기관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그 뒤에 식도가 존재합니다. 많은 농가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이 튜브를 그냥 송아지의 목구멍에 찌르고 밀어 넣으면 식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관과 식도가 바로 붙어 있고 기관에는 소위 판막처럼 공기와 음식물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후드 덮개가 존재합니다. 즉 무언가 물체를 삼키면 음식물로 인식해서 이 후드 덮개가 기관을 틀어막아서 이 물질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튜브의 끝이 뭉툭한 이유는 이것을 송아지가 삼키게 해서 자연스럽게 후드 덮개가 닫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튜브를 사용할 때도 막 쑤셔 넣지 말고 송아지가 자연스럽게 이 튜브 끝을 목구멍으로 삼키고 이후 식도로 가는 길이 열렸을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이 튜브의 뭉툭한 끝을 삼키는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냥 튜브를 밀어 넣으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끔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왜 안 들어가지 하고 힘을 주어 넣을 것이 아니라 송아지가 이를 삼키지 못했거나 어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약간 뒤로 후퇴했다가 천천히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많은 농가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송아지에게 작게나마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튜브가 진입할 때 식도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도는 그럼 기관 바로 위에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약간 왼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유는 반추위가 몸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튜브를 밀어 넣을 때도 혀의 언덕 부분을 기준으로 약간 왼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튜브를 삽입할 때 약간이라도 저항감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막 힘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튜브를 뒤로 후퇴시켰다가 다시 진행시켜야 합니다. 많은 농가에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송아지에게 튜브로 초유나 전해질제를 먹일 때 고개를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튜브를 삽입할 때도 송아지의 고개를 위로 치켜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튜브를 삽입할 때는 송아지의 코가 귀보다 낮은, 즉 평상시 앞을 보고 서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소의 혀와 기관 그리고 식도의 위치 때문입니다. 목을 들지 않은 상태라면 송아지가 튜브의 끝을 삼키면 이게 혀의 끝의 두툼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도를 건드리지 않고 식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목을 들게 되면 혀의 언덕 부분이 펴지고 튜브가 바로 기관을 내리찍는 구조가 되어 튜브가 들어가더라도 기관이나 다른 곳을 자극할 수 있고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튜브를 삽입할 때는 코는 귀보다 낮은 자세로 이후 삽입이 되고 액을 넣을 때는 고개를 들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액체의 역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송아지의 입이 송아지의 위보다 높다면 역류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런 역류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실 때 기름통에 기름이 다 차지 않았는데 역류로 인해서 기름이 넘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름통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름이 빨리 들어갈 때이거나 다른 이유로는 애초에 주유기의 노즐이 너무 짧아서입니다. 기름을 넣을 때처럼 역류가 주유구에 일어나면 기름이 넘치듯이 송아지의 폐로 들어가는 기관의 입구도 머리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서 역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드렌처로 액체를 넣을 때도 기름을 넣을 때와 동일하며 먼저 액체의 속도인데 너무 빨리 드렌처에 액체가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권장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액이 떨어지는 건데 만약 이걸 빨리 먹이려고 손으로 쥐어짠다면 당연히 액체가 역류에서 올라오므로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튜브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튜브를 송아지의 목 깊이 넣어주는 이유가 너무 짧게 넣어주면 역류가 생겼을 때 이게 기관 근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송아지의 튜브의 길이가 충분히 길다면 역류가 일어나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튜브의 길이는 송아지의 코에서 팔꿈치 길이가 적당하고 이렇게 하면 식도 내부에 충분한 깊이로 들어가서 안전합니다. 그럼 드렌처를 선택할 때 어떤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부드러운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재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혹시 사용이 미숙한 사람의 경우라도 송아지의 식도나 기관지에 상처를 덜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재질이라도 겨울철에는 무척 딱딱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따뜻한 물에 담궈서 부드럽게 튜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것이 좋은 이유는 오염된 상태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가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송아지에게 사용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색깔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상처가 나서 거칠어진 튜브를 가진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 반복적으로 송아지 식도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물론 한두 번은 이것을 사포 같은 걸로 갈아서 쓰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표면에 스크래치가 심한 경우에는 여기에 병균과 이를 보호하는 바이오필름이 잘 생겨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젖병으로 초유를 먹일 때 식도구가 형성되어 사위로 가는데 이런 튜브로 먹일 때는 어디로 초유가 이동하는 것일까요? 튜브가 들어가는 위치가 식도이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액체는 반추위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농가에서는 반추위로 초유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 또 면역 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드렌처로 초유를 먹인 경우 면역 형성의 비율이 젖병으로 먹이는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렌처로 먹이면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초유를 젖병보다 먹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해서 이 부분은 매우 유리합니다. 그럼 반추위로 먼저 초유가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는 사진은 생후 15일이 지난 송아지의 반추위, 2위, 그리고 4위의 크기를 촬영한 것입니다. 송아지의 반추위는 15일이 지난 상태에서도 4위에 비해서 아주 작은 상태입니다. 즉, 막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에는 반추위라는 것의 크기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이때 초유가 반추위로 먼저 들어가더라도 바로 4위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드렌처로 초유나 우유를 급여할 수 있는 안전한 기간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생후 3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반추위가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미해도 초유나 우유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생후 3일까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드렌처로 우유를 먹지 않는 송아지에게 우유를 줘도 되느냐는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통 송아지가 아프면 우유를 잘 먹지 않는데 이 경우는 농가에서 드렌처로 우유를 먹이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생기는 것이 우유가 반추위로 넘어가서 생기는 루미널 드링킹이라는 질병인데 위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반추위에 우유가 들어가서 발효되고 산성을 띠고 이것이 반추위 벽을 손상시키는 질병입니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런 위험을 감안하고도 드렌처로 우유 먹이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서 우유도 먹지 않는 상태라면 이렇게 두면 어차피 굶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우유를 한두 차례 드렌처로 먹이고 기력을 회복시켜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아픈 송아지에게 드렌처로 우유를 급여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으니 농가에서는 그 위험성과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초유 이외에 드렌처로 먹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이나 전해질 등 이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튜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식도를 타고 바로 반추위로 들어갑니다. 우유가 아니라면 반추위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이나 전해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유를 먹이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이 드렌처가 유용한 것이 바로 설사를 하는 송아지의 탈수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설사를 하면 최소 2리터에서 최대 4리터까지 전해질을 먹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송아지에게 수액을 달아서 설사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유용합니다. 설사를 하는 송아지가 죽는 대다수의 이유가 설사 자체보다는 빨리 탈수 교정이 안 되어서 쇼크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농가에서는 송아지의 탈수 정도를 실제보다 심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탈수 교정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드렌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드렌처를 사용하기 전에 드렌처의 튜브가 정상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표면이 거칠어진 것은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둘째, 송아지에게 들어갈 튜브의 길이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코에서 어깨의 팔꿈치처럼 보이는 곳까지 직선 길이가 적당합니다. 이 길이가 되는 곳에 절연 테이프 같은 것으로 표시하면 편합니다. 셋째, 송아지의 보정입니다. 송아지는 서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더라도 항상 머리가 위로 세워져 역류가 안 되는 자세여야 합니다. 서 있는 자세가 보편적이며 일단 다리 사이에 송아지의 머리가 오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경우 송아지가 앞으로 전진은 못하지만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처럼 축사의 모서리에 송아지의 엉덩이가 위치하도록 하면 뒤로 도망가지 못하고 안정적입니다. 넷째, 이제 튜브를 넣어줘야 하는데 튜브의 끝에 초유나 콩기름 같은 것을 발라서 미끈하게 하면 좋습니다. 튜브를 삽입할 때 그리고 뺄 때는 절대 튜브 안에 액이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빈 튜브를 넣을 때는 머리가 보통의 자세, 즉 코가 귀보다 낮은 자세로 삽입을 하고 송아지 기준에서 약간 왼쪽으로 튜브를 밀어 넣습니다. 이때 고개를 들고 넣으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항성이 더 크고 송아지 목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아지가 튜브를 삼키면 천천히 식도로 밀어 넣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밀어 넣어야 합니다. 밀어 넣을 때는 애초에 절연 테이프로 표시한 곳까지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다섯째, 제대로 튜브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을 만져보면 딱딱한 기관 옆에 식도로 들어가 있는 튜브가 만져집니다. 여섯째, 튜브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이제 액체를 넣어줍니다. 액체를 넣을 때는 절대 빨리 넣으려고 하지 말고 중력의 힘으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때 머리는 반드시 수평 이상으로 들어서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 넣는 양이 생각보다 많다면 송아지가 다 들어갈 즈음에 몸을 비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건 위에 액체가 들어가면서 압력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먹은 양이 많아서 더 넣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면 넣어주다가 멈추면 되고 다 들어갈 양이면 좀 쉬었다가 천천히 조금씩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막 태어난 송아지는 크기에 따라서 2.8리터에서 3.8리터까지 초유 급여가 가능합니다. 일곱째, 다 액체를 급여해 주었다면 튜브에 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빼줍니다. 가끔 액이 다 안 들어간 상태에서 튜브를 뽑으면 이때 송아지의 폐로 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낚아채듯이 거칠고 빠르게 뽑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뽑아 주셔야 미세한 상처도 생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절대 드렌처는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송아지를 더 잘 보살피고 치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유튜브 링크를 가까운 지인과 함께 서로 공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내용 중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강의나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